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모습과 옛날 과거가 영 딴판인 분들이 계실까요? 흔히들 젊은 만큼 값어치가 뛰어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던데, 젊으셨을 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드셨던 분들은 아마 누가 과거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질색팔색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은 그렇거든요.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크게 위안을 얻고는 한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연으로 적어보네요. 도시에서만 살아온 게 수십 년의 세월이지만 원래 저의 고향은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애석하게도 너나 할 것 없이 형편들이 안 좋았어요. 제 친정집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둘째였고 위로는 친정오빠가 집안의 장남으로 있었고 아래로는 허구한 날 네가 더 배고프냐 내가 더 배고프냐를 두고 말다툼이나 벌이는 친정 여동생들이 셋이 있었죠. 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6살 무렵에 돌아가셨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돈을 버시느라 여념이 없으셨으므로 집안일에 신경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동이 트기 전에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때가 되어야 귀가를 하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순전히 아기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 나이 때에 이미 온갖 일을 다 했었어요. 온 식구들의 밥을 차리기 위해서는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야 했고요. 지금처럼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불이 켜지는 가스레인지가 웬 말인가요? 연탄조차 없던 시골 동네였습니다. 제발 불 좀 붙어라. 이러다가 밥 짓는 게 늦으면 학교에 또 지각하고 말 텐데. 아, 이번에 또 늦으면 대체 뭐라고 변명을 할까? 제 마음처럼 불 하나 붙이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매번 불을 붙일 때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돌아가신 친할머니께 빌기도 하며 그렇게 안달이었습니다. 옛날 이때 살아보신 분들, 특히나 저처럼 요령이 부족했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불은 잘 안 붙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연기는 잘 나던지요. 매운 연기에 괜히 눈물, 콧물만 아깝게 흘려대며 대관절 불은 언제 붙을 것인지를 안타깝게 기다려야 했어요. 가스레인지를 넘어서 인덕션인지 하는 아주 좋은 최신식 기술이 나와서 이제는 불꽃을 보지 않아도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세상이 신기할 따름이죠. 그런가 하면 요새는 빨래를 집에서 세탁만 할 게 아니라 즉시 건조까지 다 하는 세상이 되었죠. 건조기라는 것이 아주 그냥 신통방통 하더라고요. 진작부터 미국인들은 이걸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뒤늦게 들어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넣기만 하면 빨래가 싹 마르니까 잘못 말렸답시고 옷감에 냄새가 별 일도 없고요. 이게 아주 요물입니다. 내과에서 손빨래를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오남매와 친정 부모님, 친할아버지의 것까지 총 8식구의 빨래는 모두 내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를 데리고 이른 아침부터 고무대야에 빨랫감을 가득 담은 채로 냇가에 가서 온 몸에 힘을 실어서 빨래를 마치고 나면 뜨끈하게 햇볕 받는 자리에다 그걸 다 널어 놓았어요. 그러면 제법 잘 말랐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게 통할 리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겨울이 싫었어요. 친할머니께서 명을 달리하신 겨울이 돌아오면 살을 찢는 것 같은 차가운 바람이 무섭게 불어댔고 빨래를 해야 하는 물은 얼음장이었습니다. 겨울에 빨래를 하고 나면 손이 시뻘겋게 변하기 일쑤였죠. 지금 생각하면 손이 얼지 않았던 것이 용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빨랫감으로 쌓여가는 옷들이 얼마나 얄미웠던지 몰라요. 지긋지긋하다 못해서 치가 떨렸죠. 그럼에도 특별히 군소리 한번 안 했다는 것이 당시에 제가 어떤 아이였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듯 싶어요. 내가 애써서 불을 피우지 않으면 우리 집의 굴뚝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을 거야. 내가 해야만 해. 친정 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저의 몫이었죠.
어렸을 때는 제 동생들이 천하의 철부지로만 보였었는데 지금 회상을 해보니까 제가 어설픈 솜씨로 별것 아닌 반찬 도시락을 싸준 걸 두고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한 녀석들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군것질거리 하나 제대로 그 입에 넣을 수 없었건만 그런 것도 투정 부리지 않았고요. 다른 친구들이 부럽다는 소리 역시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동생들을 재평가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보니 언니가 힘들까봐 투정 부리고 싶은 것을 꾹꾹 눌러 참을 줄 아는 대견한 동생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매일매일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어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서글픈 가정도 자주 했었고요. 저보다 그런 가정을 자주 보셨을 친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가슴을 치고 우셨고 저는 손자가 최고이고 손녀들은 머릿수만 많지 쓸모없다고 하셨으면서도 은근히 저를 잘 보아주시고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친정 부모님께 장남 따라서 장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친할아버지의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제가 중학교를 나올 수 있었어요. 친할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욕심을 내어 중학교에 갔던 것은 나중에 멋진 사회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온 이웃집의 언니 오빠가 들려준 도시생활 이야기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죠. 도시에는 수많은 기회가 잠들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내 생활을 보자면 서울에서 성공해서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꿈은 꾸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면 그 꿈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래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굶어 죽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지원을 받고 살 거대한 벽을 저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친정오빠였고 또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장녀는 장남을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고 동생들을 가르치며 솔선수범하는 언니였는데 그런 저의 노고를 친정 부모님께서는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봤자 네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학교를 아쉬워해. 중학교까지 다닌 것도 감지덕지하고. 졸업하자마자 돈 벌러 떠나라. 엄마는 왜 제가 대학교에 갈 수 없다고 단정을 지으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진짜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활성 한번 부리지 않고 거운 너는 이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이제 실망 안겨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대학까지 가는 건 무리겠죠. 죄송해요.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그래야지. 응? 엄마 힘들게 하지 마. 부탁할게. 네가 아니라도 엄마는 이미 너무 힘들고 피곤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어렵게 돈 벌어오는데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이면 부모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네,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 중학교 졸업하면 돈 벌러 떠나라고요? 떠나요? 제가요? 어디로요? 어디든. 여기는 돈 벌러 다닐 곳이 너무 한정적이잖니. 없다시피 하지. 그래서 엄마도 네 아버지도 멀리까지 나가서 돈 버는 거잖아. 너도 그래야겠지.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꿈은 꾸라고 있는 게 맞았지만 아무나 그 꿈을 꾸는 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친정 오빠가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학업을 더 이어갈 수 없었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으로 하여금 집안일에 아무 신경 안 쓰시도록 하는 것 정도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 문제였죠. 삭막한 현실 앞에서 저는 체념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왠지 솔깃한 소리가 제 귀를 잡아챘어요. 그건 서울에서 살다가 온 이웃집 언니 오빠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등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정말요? 언니,
그런 방법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네가 정말 청정 시골 소녀이긴 하구나. 너는 야간 고등학교라는 것도 아직 못 들어본 거야? 낮 동안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잖아. 그러다 보면 혹시 아니? 대학도 진학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즘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돈 벌면서 공부한다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였군요. 이웃집 언니가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주었을 때 옆에서 이웃집 오빠도 거들면서 그게 사실이고 진짜로 있다고 말을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친척들 중에 한 집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냈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들 모였었고 그때 제가 친척들의 이모저모를 알게 된 바 있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공부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듣고 난 저는 어느새 열의에 불타올라 있었습니다. 태어났으면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도 있잖아. 그래, 서울로 가자.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야.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 어쨌든 고등학교 학력도 생기겠지? 정말 멋진 일이야. 당연한 얘기였지만 제 친정집은 저를 도시로 보낼 만큼의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입에 올렸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는 도대체 누가 저한테 이런 헛바람을 넣은 것이냐면서 눈에 불을 켜셨죠. 친정 오빠가 크게 가세를 했습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울이라니.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못 가본 곳인데 저를 제치고 서울 생활을 한다고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제가 집을 영영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 오빠는 제가 당돌하게 타지 생활, 그것도 서울을 거론하니까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럴 생각조차 못 해봤으니까요. 친정 오빠는 제가 인근 지역에 공장을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맞다고 동의를 표하셨고요. 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바로 그때 친정 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언니는 서울에 가야 돼요. 집안일은 저희가 번갈아 가서 하면 되죠. 언니가 이미 한참 전부터 혼자 도맡아 온 집안일인데 저희라고 못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언니 많이 도우면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 문제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뾰족한 수가 없다면 언니 서울로 보내는 게 어째서 나쁜 선택이에요? 동생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거죠. 친정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고 친정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들이 기특해서 빙그레 미소를 짓고 말았네요.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하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고 이튿날 서울의 친척집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를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신 거였죠. 천만다행히도 친척집에는 얼마간은 저를 맡아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사유가 놀라웠어요. 다른 애였다면 거절했겠지만 저라서 받아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제 칭찬을 몇 번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었기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친척분들께 내 칭찬을 하셨다고? 난 전혀 몰랐는데 오빠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 할아버지, 감사해요. 설마 일이 이렇게 흘러갈지 모르셨던 것인지 친정 부모님께서는 몹시도 떨떠름한 기색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를 안 보내실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친구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을 받으면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제 인생이 흘러갈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벌의 옷가지 정도만 든 게 다였던 짐 가방 하나. 그걸 들고 서울의 먼 친척집에 당도한 저는 얼마 후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인원이 무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원이 차면 그걸로 끝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물론이고 친척들 또한 간과했던 것이었죠. 가는 곳마다 저는 더 이상의 인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고 막막했죠.
앞으로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만 살다가 상경한 소녀였고, 무작정 아무 일이나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군번이 못 되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만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저는 지레 겁을 집어먹은 시골 소녀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됐죠. 친척집에서 눈칫밥만 얻어먹으며 지내는 것도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일찍이 집안일을 도가 텄으니까 혹시 남의 집에 가서 살림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뻔한 길을 걸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도전을 해볼 것인가. 고민하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친정 오빠를 향해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며 곧잘 말씀하시고는 했는데, 비록 제가 사내는 아니었지만 이왕 서울에 오는 일을 벌였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곳에서 결단을 내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결정은 제 운명을 영영 바꿔놓았죠. 저는 반년에서 길면 1년 동안 가정부로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당시에 가게를 새로 준비하는 문제 때문에 몹시 바빴던 중년의 부부는 까다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성격들은 보통이어서 일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큰딸, 대학생이던 아들, 고등학교를 다니던 작은딸, 이렇게 삼남매의 끼니만 챙기고 빨래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어요. 이건 내가 꿈꾸던 생활이 아닌데 나는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서울까지 온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한없이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기분을 풀어주던 건 대학생 아들이었어요. 제 친정 오빠도 만약 대학을 가게 된다면 이렇게 근사한 청년이 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매번 피어오를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호감형이었고 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면서 잘난 척을 할 줄 몰랐어요. 그 점이 무척 좋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제 부족한 맞춤법을 고쳐주기도 했고 친정집에 편지를 붙이는 것을 3번이나 도와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저는 다른 일을 이미 구한 뒤였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개운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대학생 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바로 저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난 이 오빠를 내내 좋아했었구나. 누군가로 이토록 좋아해본 일이 없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 어차피 깊게 품어봤자 소용이 없을,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내 마음속으로만 영영 간직해야지. 제가 아직 18살이라는 것보다 앞서는 사실은 그의 집안과 저의 집안이 가진 차이였어요. 소위 계급이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20살이 되면 기념으로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꼭 연락을 하라고 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고 돌아선 저는 집으로 내려가기는 싫어서 힘들게 구했던 미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에게 연락을 해봤죠. 마음은 떨렸지만 그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저는 그와 오랜만에 마주하게 됐고 인연을 이어가게 됐으며 놀랍게도 고백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는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가정부 일을 예전에 몇 달 맡겨놓았던 시골 촌뜨기 여자애가 갑자기 집안에 대들보를 채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거품 물고서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저에게 그 집의 일을 연결해 주었던 사람에게까지 불똥이 튀었고 저를 서울로 올 수 있게 해 주었던 먼 친척 집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그 결과 멀리 제 친정 집까지 소식이 닿았지요. 언감생신 닿지도 못할 곳에 손 뻗지 마라. 어? 분수에 맞게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라고 서울로 가는 걸 허락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친정 엄마께서는 진정 안타까운 목소리로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멍청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후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21살 때의 일이었네요. 임신한 것을 알고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어요.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의 임신에 그 집안도 제 친정도 발칵 뒤집힌 건 당연했고요.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가 변함없이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한때는 제가 어설프고 어린 가정부로 일했던 그 집에 임신을 한 며느리가 되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묘한 기분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없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천천히 진행하자는 이야기 정도를 얼핏 들었습니다. 좋은 집안 남자를 용케 잘 물었구나. 네가 나보다 성공했네. 그래, 인정한다. 네가 서울에 가서 멋지게 해냈어. 그때는 저를 비웃는 것으로 들렸지만 지금 보자면 친정오빠는 진심을 담아서 저에게 그런 말을 전했던 것 같네요. 제가 원한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집의 막내딸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저를 볼 때마다 경멸의 눈길을 보냈어요. 자기 부모 앞에서 제가 출산을 하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죠.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찌됐던 일은 벌어졌고 견디는 게 능사였으니까요. 건강한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이제 됐다라는 생각으로 안심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그러나 제가 또 멍청했으며 순진했던 것이죠. 그 집안의 어른들께서 오시더니 아기가 생긴 게 친탁을 했네라고 입을 모으셨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얼마 후에 저는 버려졌습니다. 멍청했던 저는 그와 제가 정식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느새 다른 결혼할 여자가 생겨 있었죠. 그 집안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고도 했죠. 제가 낳은 아기는 결혼하고 나서 5년이 흐르는 동안 3번의 유산을 했고 앞으로 임신이 힘들다는 것 같은 병원에 소견도 받았던 그 집의 첫째 딸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핏줄이니까 자기가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던가? 하여간 너무 개소리라서 극심한 충격을 받았던 나머지 자세한 말은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도 잃고 아기도 잃었습니다. 고작 저에게 100만 원 내밀며 썩 꺼지라고 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증오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왜냐하면 제 친정 식구들이 눈물로 저를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줘 버려. 어? 그래야 너도 새 출발할 것 아니냐. 아휴, 그깟 아기 따위 중요하지 않어. 뭐라고요? 그깟 아기? 제가 낳은 제 아기예요. 엄마 친손주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럼 네 인생 어쩌고. 창창한 네 앞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깟 아기 따위 대수겠어? 난 딱 한 번 본 얼굴 내 아기 손녀보다 내 큰딸이 1000배 만배로 더 소중하다. 더 소중해. 친정 엄마께서 울부짖으셨을 때 그 앞에서 제가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불효를 저질렀다는 게 실감이 됐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집안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며 제가 오롯이 제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이왕이면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새로이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왜 모든 짐을 지고 가야 하냐며 과거를 싹 잊고 더 잘 살면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과거를 제 안에서 묻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심한 날 제 스스로의 뺨을 미친 듯이 때렸죠. 과거의 저를 책망하는 행위였고 아기에게 미안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고요. 저는 꿋꿋하게 임신 문제로 잠시 접어두었던 미용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안 벌렸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친정 오빠는 그럭저럭 무난한 대학을 나왔고 셋째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으나 넷째와 막내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장을 땄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죠. 친정 오빠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밝혀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새언니가 4살이나 더 연상이라서 그랬던 것이라고요. 저 언니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 툴툴거리게 대장인 오빠를 저렇게 얌전하게 만들다니. 신기하네. 짝이란 거 정말로 있는 건가 봐. 새언니는 여장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친정 오빠를 휘어잡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을 서두르게 됐는데 고민을 하던 저는 모았던 돈을 두 사람에게 내어주었죠. 살림 차리는데 보태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친정 오빠가 난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낯간지러워서 그냥 됐어 하고 말았네요. 친정 오빠는 작은 회사를 다녔으나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돈을 벌었고 알뜰한 새언니는 돈 관리를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제 도움을 크게 받았다며 저에게 두고두고 잘 해주었죠. 새언니의 친정이 제 친정집과 썩 멀지 않았는데요. 새언니는 자기 시댁을 무척이나 잘 챙기면서 항상 큰 동생님 대신이다라는 말을 하곤 했죠. 새언니가 말하는 큰 동생은 저이고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혼자 외삼촌 댁에 남으셔서 지병이 악화된 채 오늘 내일 하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착한 손녀가 얼른 짝을 만나는 걸 내가 보고 나서 죽고 싶은데. 하도 제 이야기를 좋게 늘어놓으셔서 그런가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언제부터인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자 외가 친척들이 열심히 나서서 괜찮은 결혼 상대를 저에게 붙여주자고 했어요. 새언니도 신이 나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뒤늦게 이걸 알고 나서 펄쩍 뛰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친척들이 합세해서 밀어붙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며 거절하기에는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물은 보통이었는데 제 눈에는 처음부터 멋져 보였고 고등학교를 나온 이후로 쭉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온 이력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 과거를 다 듣고도 감싸준 사람이었어요. 멍청한 판단을 내렸던 과거의 저를 장난으로라도 책망하지 않고 그저 보듬어 주었답니다. 남편은 서울 토박이었고 시댁은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 서울 근교의 경기도에서 새롭게 터를 잡은 직후였죠. 특별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았던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더랬어요. 남편이 꼭 저와 결혼해야 하겠다고 강력히 나왔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한테 많이 구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집안 행사에서 가장 고되게 노동을 하며 칭찬 한마디 못 듣는 존재였죠. 그러다가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때부터 제 처지라는 것이 달라졌어요. 시부모님께서 손자라면 꿈뻑 넘어가셨거든요. 손자 사랑이 지극하셔서 자연스레 저도 어엿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게 다 내가 아들을 잘 둔 덕분이구나. 우리 아들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워줄게. 그러니 제가 저희 아들을 얼마나 예뻐했겠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행복했고 저의 평탄한 결혼 생활을 보며 친정 식구들이 무척이나 좋아해 주었습니다. 제가 마음 한구석에 묻은 제 딸의 존재를 애달프게 여겼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죠. 제 배로 낳은 자식인데 어찌 있겠나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지만 애써 눌러두었습니다. 이런 애끓는 심정은 남몰래 일기장에 끄적거리고는 그대로 덮어두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둘째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외동아들을 키우는 것이 저희 부부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외동이기에 더욱 귀하게 키웠던 듯 싶네요. 저희 아들이 한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 애석하게도 시댁에 일이 좀 생겼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아들에게는 티 안 내려고 저희 부부가 억지로 웃음 지으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남매라는 사실이 감사해졌어요. 피를 나눈 제 형제들이 있으니 늘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병을 얻어 쓰러졌을 때는 그런 것도 다 소용없게 느껴지더군요. 제 남편이 죽는다고 하는데 형제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자식 다 키워놓고 우리 이제 숨을 돌리고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서 제가 그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힘을 줬어야 했는데 제 두려움과 슬픔부터 보였었나 봐요. 제가 그 지경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감싸주고 받아주었던 남편은 제 인생의 은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제 곁을 영영 떠난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남편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듬어 주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바람을 밝혔습니다. 내 자식이 장가가는 것까지는 보고 떠나고 싶은데 그건 너무 어려운 바람일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요. 장가 보냅시다. 네, 결혼시켜 버려요. 당신이 원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죠. 아들에게는 진지한 감정으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들보다 2살 연상의 그 여자친구를 저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부모한테 어릴 적에 버려져서 조부모의 손에 자랐다가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내내 혼자 지내왔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쓰리게 했거든요.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건 괜찮아도 자식에게 그런 걸 당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었어요. 이왕이면 자식이 좋은 것만 보고 평탄한 길만 걷기를 바라고 이미 다 큰 성인임에도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듯 기분이 들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인 듯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결혼 말고 연애만 재미있게 하라고 했었죠. 남편은 제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명목을 고수해 왔었고요. 그런데 삶의 끝이 보이게 되자 남편은 진심을 내비쳐 왔어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뜻에 맞춰줄 도리밖에는 없었죠.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약속드려요. 저도 약속드릴게요. 두 분을 실망시키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행복한 앞날을 꿈꾸었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한 웃음과 서글픈 눈물이 동시에 가득했었죠. 선남선녀를 바라보는 행복한 웃음, 죽을 날을 받아놓은 이를 바라보는 서글픈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작 행복하다고만 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2달이 지났을 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에 편지를 남겼어요. 유서라 표현하지 않고 편지라고 했었죠. 당신이 워낙 편지 받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간단한 카드만 써줬었는데
죽을 날 앞두고 웬일로 편지를 써봤으니까 나 떠나고 난 뒤에 천천히 읽어봐요. 제가 멍청한 판단을 내렸던 후회로 얼룩진 그 첫사랑의 일화 때문에 편지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와의 추억이 너무나도 깊게 묻어있는 게 편지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걸 다 알고 있었기에 저를 맞춰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향한 배려가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회상을 해보면 살면서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울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제 며느리도 있었으니 든든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일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달 뒤 아들이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전에 시댁이 힘든 일을 겪으며 가사가 기울었던 전적을 어렸을 때 봐서 알고 있던 아들이 크게 자책했습니다. 난 어릴 적에 그런 걸 봐놓고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 같은 머저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머리를 감싸주며 자책하는 아들에게 저는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러나 저보다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됐는데도 며느리는 꿋꿋했고 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씩 빠져나왔고요. 며느리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둘을 결혼시키기를 잘했네. 이렇게 보니까 천생연분이 따로 없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며느리를 이전보다 살뜰하게 챙겨주고 잘 대해주려고 애썼어요. 며느리도 점차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어른의 따뜻한 품 안을 별로 못 느껴봤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을 해주던 며느리가 너무 대견하고도 기특하게 느껴졌죠.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며느리,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두 사람을 제가 동시에 이룰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주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울부짖다가 몇 번이나 실신했고 넋이 나간 채로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바 있었고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눈을 감았는데 제가 멍청하게 안일해서 아들의 건강을 진작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도 보낸 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죠. 또한 며느리는 앞으로 어찌할지 걱정도 됐습니다. 아들이 허무하게 떠난 뒤 저는 막내 동생이 하도 제가 걱정된다고 성화를 부려서 그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머니, 저는 잘 살아갈 테니까요. 부디 어머니 잘 사셔야 돼요. 묘한 음성이었습니다. 떨리는 듯 의연한 목소리였죠. 그날은 꿈자리도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이틀 뒤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다시 해보았을 때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제 새 출발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냥 찾지 말고 내버려둬. 그 편이 서로에게 좋다. 며느리를 걱정하던 저에게 친정오빠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세 글자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새 출발하라는 건 과거에 제가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특하고 고마운 존재였던 며느리를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출발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면 하늘나라에서 제 아들도 비록 씁쓸하지만 흐뭇한 미소를 지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뭐하나 쉽지가 않구나. 저를 걱정하고 위하는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삶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저는 꿈을 꾸던 시골 소녀의 시절을 상기하며 매일 열심히 살아보기로 다짐했었습니다. 미용 일을 했던 것을 경력 삼아 작게 수업도 진행했고, 꼬박꼬박 일기를 쓰던 습관을 발판 삼아서 수필 작품을 쓰기도 했어요. 전부 다 크게 돈은 안 되어도 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일들이었죠. 친정 식구들은 제 혼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려다가도 제 얼굴을 보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평생의 남편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그리면 자동으로 아들이 떠올랐죠. 그리움을 양분 삼아서 살아가는 저는 남편이 떠난 10주기에 정말 문득 그 편지라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날까지 뜯어보지 않은 바였거든요. 내가 당신을 떠나면 당신이 꼭 했으면 하는 일이 있어. 그건 바로 당신의 딸을 찾는 거야. 그리운 필체에 웃음을 짓던 제가 그 대목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애써 마음속에서 누르고 또 눌러왔던 존재, 저의 딸. 남편이 설마 제 딸을 찾기를 원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 편지를 품에 안고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새언니가 가장 발벗고 나서서 딸 찾는 일을 도와주었죠. 제 딸은 중학교까지만 한국에서 다닌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큰 비극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저의 첫사랑이었던 그도, 그와 결혼한 여자도, 제 딸을 키운 그의 누나도 전부 다 사망한 뒤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진실을 밝혀주셨어요. 제가 엄마 딸도 아빠 딸도 아니라고요. 저는 외삼촌의 딸이고 진짜 친엄마는 따로 있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째서 부모님의 사이가 계속 좋지 못했는지, 제가 왜 외삼촌을 크게 닮았는지 한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그러셨고, 저는 이모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미국으로 떠났죠. 딸이 울면서 말을 했을 때 저는 전화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 이후로 저를 궁금해하면서 제가 도대체 언제 자기를 찾을지, 언제나 올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미국에서 사는 동안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라 늘 외로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는데요. 너무 오래 빙빙 돌아서 만나게 된 모녀는 서로를 보자마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깜빡 몰랐던 게 딸의 체형이 저하고 판박이었어요. 누가 봐도 제 딸이더군요. 한국에 들어온 딸은 이제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고, 저와 있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전부 눈물로 딸을 환영해 주었어요. 딸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으나 언제나 정에 목말랐다고 했어요.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된 딸은 만면에 미소를 짓게 됐고, 미국에서 연을 맺었던 상대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제 사위인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둘이 살갑게 잘 지냈을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서글프기도 했죠. 딸 덕분에 제가 백화점이며 고급 매장 나들이를 해봤었는데, 능력 좋은 사위까지 생겨서 저도 얼추 명품에 뭐뭐가 있는지 외울 정도는 되었죠.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어느 날 저에게 벌어졌답니다. 어떤 명품 브랜드가 강남에 자기들 물건을 선보이는 매장을 단기 형식으로 열었었는데요.
주로 젊은이들이 행차하는 곳이었으나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그 주변에 갔다가 호기심으로 한번 입장을 해봤어요. 명품 매장 가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니니 차림새는 단출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민망한 웃음이 지어지더군요. 직원이 몇 번이고 도와드릴까요? 묻길래 제가 멋쩍은 웃음으로 거절한 뒤 혼자서 한참 구경을 하다가 이제 나가려던 때였어요. 어? 가방 보석 장식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달려 있었는데. 저기, 저쪽에 나가는 할머니 좀 잡아요. 벼랑간 직원의 큰 목소리가 들리더니 보안 요원 같은 사람들이 양쪽에서 저를 잡는 것입니다. 제가 혼비백산해서 저는 잘못이 없다고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잡고 있던 사람 중에 유달리 키 큰 이가 제 옷의 카락깃에서 가방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숨겨서 훔치려고 했었네. 아니, 여기라면 주머니나 가방도 아니라서 수색하기도 어려우니까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놀란 가슴에 고개만 저었는데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더욱 놀랐죠. 눈앞이 노래지던 절체절명대에 맑고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 손 놓으세요. 내가 이 브랜드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런 꼴이나 봐야 하나요? 깔끔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정장 차림의 여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였죠. 딱 봐도 예사인물이 아니었어요. 즉각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들을 올리더군요. 이렇게 대단한 여자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여기 이분이 가방 장식을 훔쳐가려고 하셔서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난 아니에요. 아이, 대관절, 그게 왜 내 옷깃에 붙어 있던 건지 모르겠고,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훔치겠어요. 직원의 말에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열심히 반박을 했죠. 그러자 대단한 인물일 게 뻔한 여자가 제 쪽을 보며 싱긋 웃더군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M1 사람을 도둑으로 확정하셨어요? CCTV 당장 확인 가능하시죠? 아니, 현장에서 너무 명백한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어쩌다가 옷깃으로 간 건지 그것까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백한 증거요? 이분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러시나 모르겠네. 저희 어머님께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곤란하죠. 어, 어머님이요?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를 보며 싱긋 웃었을 때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였던 거예요. 근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1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처럼 어여쁘고 고왔어요. 이 놀라운 재회 속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만큼이나 그리고 아들만큼이나 며느리를 그동안 그리워했음을 그제야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멍청해서 늘 깨달음이 늦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너였구나. 너였어. 아유, 그간 잘 지냈니? 어떻게 살았어?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찾아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네가 궁금하고 걱정이 됐는데.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멀리서 딱 어머님을 저는 알아봤어요. 이러려고 제가 오늘따라 여기를 와봤나 봐요.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요? 저는 며느리와 손을 꼭 마주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지나간 모든 인연이 애틋하게 느껴졌으니 제가 며느리를 다시 본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매장에서 CCTV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어수선한 분위기의 매장으로 들어서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직원한테 가서 실토를 한 겁니다. 자기가 구경을 하다가 가방에 달린 장식을 분리시키고 말았는데 배상할 게 겁나서 도망갔다가 양심에 찔려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무릎이 아파서 잠깐 마련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제 주변에서 가방을 든 채 구경을 하고 있던 게 기억이 났죠. 분리된 장식이 저한테로 잘못 떨어졌던 거예요. 직원들은 일동 저에게 정중한 사과를 올렸으며 눈물바람이 된 젊은 아가씨 대신에 며느리는 자기가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멋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씩 미소가 지어졌죠. 며느리와 회포를 풀 자리가 벌써 기대가 됐죠. 자리를 옮겨서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었고 딸을 찾은 제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연달아 놀랐는데 저야말로 며느리 이야기에 제대로 놀란 사람이었습니다. 생사도 모르던 친부한테서 연락이 온 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막대한 재산이었다니 세상에. 아니 그런 일도 다 일어나는구나. 네 복이다 복이야. 며느리의 친모는 알고 보니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친부는 외국에서 재혼을 해서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살았으나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큰 병에 걸리자마자 친딸을 찾아서 몰래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작당을 한 걸 보면 짐작이 갔죠. 몰래 재산을 정리해서 며느리에게 물려주고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재산이 없었더라도 문제 없을 만큼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날개까지 단 것이었죠. 이제는 대단한 사업체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었지만 과거에 너무 깊은 시리에 빠져서 잠적을 했던 것이 떠올라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망설여 왔다던 며느리를 저는 품에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에게 비하면 너는 현명하고 또 현명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할 필요 없어. 그러자 며느리는 카리스마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제 눈앞에 등장할 땐 언제고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연스레 아들이 생각나 버렸고 저도 며느리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속 시원히 울어봤네요. 아주 후련했어요. 정말이지 후련한 재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제 딸하고도 금세 친해졌어요. 이렇게 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37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새색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이 늦어진 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밖에 모르던 제 일상 속에 소소한 즐거움을 준 이 사연들 때문에 저도 한번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그리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라온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렇게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편에 속했답니다. 그 점은 제법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계산적인 성격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주장이 센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처음 일을 시작해 회사를 들어가 일을 배우는데 제 성격의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회사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회사에 저를 맞추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8년을 한 직장에서 악을 쓰고 버텨서 젊은 나이에 꽤나 높은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첫 3년까지는 몇 번을 관둘까 여러 번 고민도 해보고 전혀 수평적이지 못한 조직사회에 쓰디쓴 참맛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좋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회사 내에서 알아주는 지나친 워커홀릭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긴 직장 생활을 끝내고 경력을 토대로 제 전공을 살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자본금에 비해 첫 사업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낳았고 그렇게 시작부터 성공인 건가 싶었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 처음부터 만족하기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 지나친 욕심에 일을 더 크게 벌이게 됐고 그게 크나큰 화근이 돼서 결국 첫 사업은 실패로 막을 내렸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으니까 5년을 만났던 전 연인도 제 곁을 떠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들 때 제 곁을 떠나는 사람과 남아서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확실히 구분지어 걸러질 사람들이 정해진다는데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연인의 이별 통보에 더욱 정신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곁에 남아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를 함께하던 선후배 사이였어요. 남편이 제 후배고 제가 선배였죠. 제가 남편보다 2살 많은 연상이랍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는 오래였지만 각자의 연인이 있었고 대학을 졸업 후 큰 접점이 없어 가끔 가다 안부만 전하는 그런 서먹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요. 그러다 사업 실패로 맞이한 아픔과 이별로 인한 슬픔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 친구가 지금 제 남편을 부르게 됐고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선배, 남자가 그 사람뿐인 것도 아니고 사업은 다시 시작하면 되죠. 선배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선배 뻥 차버린 그 남자 나중에 엄청 후회할걸요?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그 전보다 더욱 가깝게 지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제 감정을 저보다 더 보살필 줄 알고 더 세심한 면모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제가 더 남자 같고 오히려 남편이 여자 같다는 말들을 줄곧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낀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어느새 남편과 저는 남편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위로 덕분에 금세 아픔을 이겨내고 다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첫 사업 때 자본금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전 실패를 걸음 삼아 맞이한 다음 사업은 빠르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성장세에 들어갔고 오랜 노력 끝에 안정적인 기업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 사업체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제 회사가 유명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꽤나 유망받는 기업이었고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뒤처지지 않게 공부해야 했어요.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제 회사가 그만큼 클 수 있었고 저만큼이나 저를 잘 따라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도 안정적인 매출을 일궈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멋있게 봐주었고 존중해 주었어요. 일밖에 모르던 저를 항상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홀로 남아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 상황을 알고선 초밥을 포장해 와서 회사로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짠!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혼자 일한 데서 근처에 소문난 초밥집에서 줄 서서 포장해 왔어. 같이 먹자. 나도 밥 못 먹었는데. 어, 그래. 아우, 같이 먹자.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 때는 소소하게 회사에서 데이트도 하고 제 상황에 맞춰주는 남편 덕분에 저도 더욱 힘을 내어 일에 매진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때문에 제 결혼은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하나 둘씩 들어가고 있었기에 점차 제 결혼을 닥달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사업이 먼저라는 제 고집을 결코 꺾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이런 저의 성격이나 모습까지 모두 이해해주고 존중해줬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4년 정도 연애 후 제 사업이 모두 안정되고 나서야 남편의 대단하진 않지만 사랑이 넘치는 프로포즈를 받게 됐고 그렇게 결혼을 하나 둘씩 준비하게 됐어요. 결혼 날짜를 잡으니 식을 올리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답니다. 사실 남편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진 않았어요. 몇 년 전 시아버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던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생각은 없이 두 아들들의 용돈과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살아생전 아버님이 남겨두신 유산과 그 집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건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어머니는 허영심과 욕심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을 결심하고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왔을 때에는 그저 수다스럽고 웃음기 많은 모습이 평범한 동년배 아줌마들과 같겠거니 생각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니까 슬슬 본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연년생의 형 한 분을 두고 계셨고 형 또한 아직 미혼이었기에 제가 시집을 갈 때쯤 첫 며느리를 맞이하여서인지 제게 바라는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할 거니? 혼수요? 그래. 내 혹시 몰라서 기본적인 것들만 넣어서 목록을 한번 써봤다. 내 친구들 보니까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시댁에도 가구나 가전제품 하나씩 바꿔주고 그러던데. 이번에 내 친구 하나도 최근에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김치 냉장고 하나 놔줬다고 엄청 자랑을 하길래 우리 집에 놓은 김치 냉장고도 하나 써놨으니까 그리 알고 그리고 예단은 사돈네가 알아서 잘 해오리라 믿지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엔 현금으로도 주고 그런다던데. 아니면 금도 좋고 보석도 좋은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그 얘기는 들은 게 있니? 혼수라니. 사실 신혼집을 남편이 전부 마련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냈으면 많이 냈지. 남편이 보탠 금액은 제가 낸 금액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기에 시모의 말은 형평성에 어긋났죠. 예단도 자식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닌 이상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게 적정선에 금액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또 이런 일에는 참지 않고 뱉어내는 성격이어서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신혼집은 제가 거의 70% 정도 부담했고요. 성훈 씨는 계약금 정도만 냈어요. 예식장이나 그 외 부대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안 가구와 물품들은 성훈 씨와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내기로 미리 말을 맞춰 놓은 상태예요. 친구분처럼 어머님 집에 김치 냉장고 놔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예물이나 예단은 양가층과 협의해서 적당선에 금액 맞춰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머님 의견 어떠세요? 그래야 각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버벅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아가, 뭐 네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말 아주 똑 부러지게 하는구나. 뭐 예물이랑 예단은 성훈이랑 마저 내 얘기하마. 이렇게 말하던 시모는 뒤에서 남편에게 시집도 오기 전에 시어미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바가지라며 제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투가 사무적이고 딱딱한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하고 뒤에서 남편에게만 제 험담을 하는 것이 제 상식에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 앞에서 제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부분은 수용하고 바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서로 불편한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들었다며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 부분을 따지고 들기도 뭐했죠. 그렇게 식도 올리기 전에 그런 이중적이고 속물인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제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것을 숨기기로 했어요.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바라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만 둘러대고 말았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맞춰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 놓았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시집을 가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이중적인 면모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는 별말 없다가도 그렇게 뒤에서 남편에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나이도 많은 것이 기가 센 것 같다고 험담하기 일쑤였어요. 몇 년 전 시아버님과 사별 후 홀로 키워낸 아들이기에 장가를 보내기에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바라는 것도 많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로 스스로 다짐했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투 부분도 최대한 너그러이 하려고 노력하고 행동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사실 제 하루하루는 직원들과의 회의와 거래처와의 미팅, 그리고 기한서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여 결제해주는 등 매일같이 바쁜 나날들인데다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밀린 결제 서류들을 처리해야 했죠. 그래도 시집가고 맞이한 시모의 첫 생일날이니까 그날만큼은 하루 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금이던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생일 전날부터 바쁘게 시간을 쪼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서 미리 재료들을 사왔고, 생신 당일에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과 불고기 등 여러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요리 실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레시피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정성스럽게 준비해봤거든요. 간을 살짝 봤는데 그리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도시락통에 옮기고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국과 반찬이 식지 않게끔 빠르게 도착해 싸온 음식들을 꺼내 한 상 가득 차려놓으니까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바쁠 텐데 이렇게 엄마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어머님의 반응도 남편과 같으리라고 생각하곤 어머님을 부르니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요즘 누가 생일상을 집에서 먹는다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일단 생각해서 해왔으니까 맛있게는 먹으마. 근데 이왕 했으면 그릇에다라도 옮겨 담지 도시락통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설마 이게 다인 게야? 케이크나 선물은 없어? 이 와중에 저와 남편의 손에 뭐라도 들린 게 없나 살피는 심호가 정말 속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녁은 나가서 한우집 예약을 해놓았고 케이크도 그때 가서 불려고 미리 사놓지는 않았어요. 선물도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두긴 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니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정성으로 준비한 밥상은 별로이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 제 모습도 남편도 느꼈는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엄마도 참, 이 사람이 생각해서 어제부터 장봐오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 준다고 음식들 다 준비한 건데, 그냥 예쁘게 생각하고 먹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는데,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겨우 일 빼고 나온 거란 말이야. 아니, 무슨 그런 회사는 주말에도 일을 시킨다니? 이름 들어보니까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인 것 같더만. 아유, 이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일을 더 많이 시킨다고 하는가 보다. 내 친구들이 나보고 며느리 무슨 회사 다니냐고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못해요. 아유,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은 돈도 얼마 안 준다면서? 그럴 거면 그냥 때려쳐라. 아유, 우리 성훈이는 너랑 달리 대기업 다녀서 네가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니 그냥 때려치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 모습에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싶었고 도통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침착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기업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도 보고 함께 성장 가능한지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성우 씨 못지않게 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에 나가는 것도 제가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겨우 호호하며 웃어 보였고 제 말에 시모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죠. 그런 분위기를 살폈는지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가서 외식해요. 이 사람이 괜찮은 한우집에 예약해 뒀어요. 한우? 그래, 알았다. 한우라는 말에 그제야 표정이 풀리는 시어머니였죠. 그렇게 차린 밥상을 다 먹고 난 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어머님 생신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데리고 온 거였죠.
형님이 되실 그 여자분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 모습에 시몬은 신이 나서 둘을 반기며 방으로 들여보냈죠. 그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차를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가정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받았지만 시모의 생신인데 또 이런 부분까지 맞받아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 참고 안방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차는 어떻게 커피 괜찮으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은 모두 좋다고 하셨는데 형님이 되실 그 여자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얄밉게 답했어요. 제가 카페인에 예민해서요. 커피 말고 녹차로 부탁할게요. 아,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 조절 부탁해요. 벌써부터 제게 기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여기가 카페도 아니고 온도 타령하는 그 모습에 몇 마디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예비 형님을 뒤로 하고 애써 웃어 보이며 알겠다 말하곤 방문을 닫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제 앞에선 들려주지 않던 시모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형님들 그 여자분도 호호호 거리며 꽤나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커피 두 잔과 녹차 한 잔을 남편이 꺼내준 찻잔에 담아 쟁반에 받쳐 안방으로 갔어요. 안방 앞에선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시어머니의 말들이 다 들려왔죠. 아이고야, 대학 교수라니 어쩐지 공부 잘했을 것만 같다 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네. 딸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말이야. 예비 형님은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어 번 두드려 노크한 뒤 각자 자리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죠. 그러더니 예비 형님은 저 보란 듯이 뒤에 숨겨두었던 쇼핑백을 꺼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니고 오늘 생신이시라서 백화점 가서 하나 사왔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린 듯이 환하게 웃어 보이며 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말이다. 아우, 대학 교수라서 그런가. 누구랑은 아주 그냥 센스가 다르게 넘치네, 넘쳐. 그러곤 쇼핑백 안에 물건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쇼핑백만 봐도 명품인 것이 눈에 보였죠. 박스를 둘러싼 리본을 풀어 헤치니 그 안에는 색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어우러진 강렬해 보이는 스카프가 나왔어요. 어머님 취향을 몰라서 제 취향대로 골랐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딱 봐도 시어머니의 취향과는 동떨어진 색상의 스카프였고 시모도 그 스카프를 위아래 뒤집어 보더니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색이 곱네. 아유, 잘 쓸게요. 고마워요. 누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괜히 하는 말처럼 들렸죠. 영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계식 리액션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이만 안방을 나와 찾아온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웃어대자 남편도 궁금했는지 왜 그리 웃는 거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아까 안방에서 있던 일을 말해주니까 남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비 영수를 센스 넘치다고 칭찬했다가 낭패봤네. 진짜 센스 넘치는 건 당신처럼 원하는 물건 알아서 쓸 수 있게 상품권으로 준다거나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센스 있는 건데 말이야. 남편은 말이 맞았어요. 거칠애나 직업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했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더 흘러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예비 형님이 모두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예비 형님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시모는 아쉬웠는지 그런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아유, 아니 왜요? 오늘 둘째가 내 생일이라고 한우 고깃집에 예약을 했다던데 좀만 있다가 같이 가서 저녁 먹지. 그러자 아주버님이 곤란해하는 예비 형님을 대신해 답했죠.
아유, 엄마도 참, 이 사람 논문 준비로 바빠서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럼 나 이 사람 좀 데려다 주고 올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조심히 들어가요. 그렇게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인사했고, 저와 남편도 다음에 또 뵙자는 말로 인사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선물로 받은 스카프를 들고 오며 저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이 색상 좀 봐라. 아유, 이렇게 튀는 색상을 도대체 무슨 옷을 입으라는 건지 뭔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이리 패션 감각이 없으니. 아휴, 야, 이것 좀 봐라. 얘 나한테 어울리기는 하니? 급기야 그 스카프를 둘러대고는 저와 남편에게 묻는 시모였죠. 저는 애써 웃음을 참아가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님 평소에 입으시는 스타일과는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백화점 가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오세요. 아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니, 이걸 굳이 상견례자리에 하고 오란다. 그렇다고 가서 바꾼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유, 결국 혀를 차보이는 시어머니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앞에서는 웃어 보이더니 예비 형님이 가자마자 흉을 보는 게 어쩐지 제가 결혼한다고 왔을 때도 이렇게 남편에게 흉을 받겠구나 싶더라고요. 이후 저녁에 예약 시간대에 맞춰 함께 한우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했고 잠시 근처 베이커리에 들려 케이크를 사들고 온 남편이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선 케이크에 초를 켜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볼을 붉히며 소녀처럼 고맙다고 말하는 시모가 아까 본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초에 불이 다 꺼진 뒤에야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건네주며 말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인데 가서 평소 사고 싶으셨던 물건이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친구분들이랑 가서 드시라고 넣어봤어요. 그제야 입이 찢어지게 웃어 보이시던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고 그 안을 살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뭘 이렇게 다 준비했니? 상품권이라니 역시 세아가 네가 나이가 있는 만큼 센스가 좋긴 하구나. 아, 근데 50만 원이네. 아유, 나는 100만 원 들어있나 생각했다. 예,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친구들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니? 적어도 100만 원권은 돼야 네 말대로 되지. 아유, 난 말을 또 휘황찬란하게 하길래 100만 원은 들어있는 줄 알았다. 힘만 샜네. 뭐, 그래도 잘 쓰마. 처음엔 잔뜩 기대한 얼굴로 봉투 안을 살피던 시모는 상품권 액수를 보더니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사실 이번 백화점 상품권은 지난 명절 때 직원들 보너스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다가 남은 50만 원권을 선물로 드린 거였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오히려 처음부터 큰 선물 주게 되면 나중에 더 바라는 게 많아져서 힘들 거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실행으로 옮긴 거였는데 제가 너무 째째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백화점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갖고 있던 상품권으로 준비해 본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잘 챙겨드릴게요. 제가 제 딴에 생각해서 얘기해 본 거였는데 이어 시모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에 그 생각들은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네 회사는 무슨 너 혼자 일을 한다니?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쁘다고 요샌 건지. 누가 보면 나란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아휴, 됐다. 바쁘신 며느님이 이렇게 챙겨준 게 어디겠니? 잘 쓰마. 끝내 말을 비꼬아대던 시어머니는 퉁명스레 말하며 제가 준 상품권 봉투를 가방 안에 넣어두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그 백화점 상품권 빼앗아 들고 그리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가겠다고 소리치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죠. 그렇게 시모의 생신이 지났고 또다시 저는 바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지난 아주버님 상견례 자리에는 저도 함께 오라고 초대했지만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남편만 그 자리에 갔다 왔죠.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님네 집안도 평범해 보였다고 해요. 다만 형님이 상견례 자리에 하고 오라며 어머님 생신 때 선물로 주었던 스카프를 동일한 디자인으로 색깔만 다른 걸로 형님의 친정 어머님께서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자신과 똑같은 스카프를 한 모습을 본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는 여담을 남편에게 전해 듣는데 저 또한 쇼킹하더라고요.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식은 꽤나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어두운 홀을 중심으로 여러 조명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형님의 드레스도 어찌나 삐까번쩍하던지 드레스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몸매가 다 드러나는 타이트한 드레스에 가슴 쪽이 다 파져 있어서 조금만 숙여 인사하다 보면 다 보이겠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점이 불편했는지 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객들과 인사하다 말고 제게 와서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예, 아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네 형님 웨딩드레스 봤니? 아니,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드레스를 입은 건지. 아우, 내가 다 남사스러워서 대학 교수라는 것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누가 보면 술집 여잔 줄 알겠다니까. 내 친구들도 한 번씩 보더니 다들 뭐라고 하더라고. 드레스가 너무 야시시한 거 아니냐고. 아우, 내가 창피해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아우. 끝내 혀를 차대며 제게 형님의 흉을 보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하객으로 온 자신의 지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모가 흉을 보는 게 어쩐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렇게 뒤에서 형님 흉을 보던 시모가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주버님 내가 신혼여행에서 다녀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께 외식하자는 말에 퇴근 후 형님이 예약했다는 한식집으로 갔죠. 늦지 않게 출발했다 생각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식구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자리에 가 앉으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꼭 먹이를 문 하이에나 마냥 저를 쏘아붙이는 시모였어요. 예, 제발 일찍 좀 다녀라.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오늘도 늦니? 네 형님은 예약도 하고 제일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더라. 네 형님 좀 보고 배워. 시어머니의 말 뒤로 형님이 얄밉게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아우, 어머님도 동서가 많이 바쁜가 보죠. 원래 중소기업일수록 일하는 사람은 작고 혼자서 두세 명분 일을 한다잖아요. 이해해줘야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억울함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늦게 온 건 정말 죄송하지만 정시 퇴근했는데 금요일인데다가 퇴근 시간까지 맞물려서 생각보다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어진 거예요. 회사 일과는 무관하니까 그 얘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 말을 형님 맞은편에 있던 시모는 제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철재야. 둘째 얘가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면서 말대꾸를 한다니까. 아유, 어디 무서워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갑자기 왜 저렇게 친해진 건지 갑작스러운 시모의 태도 변화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식당 직원들이 음식을 내오자 의자에 올려져 있는 가방에 혹여나 음식이라도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식탁 밑까지 의자를 밀어넣어 가방을 숨기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형님이 신혼여행 선물로 명품 백이라도 사다 준 것인지 평소에 못 봤던 가방을 상전 모시듯 의자 위에 고이 올려두더라고요. 제 옆에서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차가 막히면 늦을 수도 있지. 이 사람도 억울해서 한 말일 텐데 말대꾸라고 사람 바로 앞에 면박이나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이젠 아들놈까지 나서서 난리네. 아유,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시모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시모는 이내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네가 내 아들놈한테 말대꾸하는 법을 알려주기라도 한 거니? 평생 혼자 키워도 나한테 대든 적 한 번이 없던 놈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물이라도 든 건지 저렇게 변했다. 아유, 이래서 사람을 잘 들이라고 하나 보네. 두서 없는 남 탓에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그대로 할 말은 많은데 말문이 턱 막혀버린 탓에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남편이 그런 저를 다독이며 나온 음식들을 먹어보라고 제 손에 수저를 쥐어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하는 와중에도 형님과 시모는 제 바로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어요. 동서, 음식 입에 안 맞아? 왜 그렇게 깨작거리면서 먹어? 라는 형님의 말에 시모가 덧붙였죠. 예, 그냥 내버려 둬라. 제가 원래 저렇게 입이 짧아서 밥을 세면서 먹는다. 어느 집 복 나가라고 꼭 고사라도 지내는 것 마냥 제 밥 먹는 거 보면 내가 아주 다 답답하더라.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치욕에 몸이 다 떨리더라고요. 맘 같아선 외식이고 뭐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어디까지나 가족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안 볼 사람들도 아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었던지 집에 오자마자 먹었던 음식들을 다 개원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며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랑 형수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옆에서 지켜보던 내가 다 민망하더라. 아, 왜 그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건지. 형 얘기 들어보니까 신혼여행 가서 형이 잠시 몸살을 앓아서 이틀 정도 누워 있었고 형수 혼자 쇼핑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엄마 명품백 하나를 사왔다고 하더라고. 형이 같이 쇼핑 갔었다면 뭐 그리 비싼 걸 사드리냐고 뭐라고 했을 거라던데 그러지 못했다고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아무튼 그거 받고선 그렇게 좋아했다네. 난 내 엄마가 그렇게 속물인 줄 몰랐는데 나도 이번에 가방 사줬다고 돌변한 모습 보고 엄마한테 실망했어. 여보가 좀 그러면 다음부턴 그런 외식 자리에선 우리는 빠져도 괜찮아. 내가 잘 둘러대 볼게. 이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주는 남편 덕분에 시댁은 몰라도 남편은 참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곤 하네요. 아니야, 괜찮아. 곧 아버님 기일인데 일 있다고 둘러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가족인데 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내가 잘 해볼게. 내 입장에선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에게 말한 대로 곧 있으면 시아버님의 기일입니다. 이번 시부의 기일에는 시모와 형님이 또 어떤 핑계로 저를 볶아댈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한 끝에 내린 제 결정은 매달 드리는 용돈에 조금 더 보태어 드리는 거였어요. 아버님 기일이니 좀 더 보태서 제사에 쓰일 과일이나 음식 사시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매달 드리는 용돈 일도 아니었지만 제 사비를 용돈으로 드리며 전화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곧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 사시는데 보태시라고 제가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웬일이냐? 둘째 네가 그런 거 먼저 신경 써서 용돈을 다 주고. 뭐 어차피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주는 거겠지만 잘 쓰마.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용돈은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성훈 씨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요. 짠순이 네가 무슨 바람이 분 거냐?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용하게 쓰마. 역시나 시모의 반응은 그저 시큰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짠순이라니 제가 지금껏 무언가를 뛰어나게 해드린 적은 없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순적인 그 말이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계속 통화를 이어가봤자 제 성질에 못 이겨
또 큰 소리 낼까 봐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의 기일 전날 제가 용돈으로 드린 금액을 확인한 건지 목소리 톤이 달라진 채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머, 둘째야. 아유, 내가 용돈 지금 받지 뭐니. 이번 용돈 생각보다 아주 넉넉하게 넣었더라. 친직에 이렇게 신경 썼으면 얼마나 좋았니? 아무튼 둘째, 네 덕분에 올해 제사 좀 더 풍요롭게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제사 음식 준비할 건데 회사 빼고 올 수 있지? 네 형님도 온다고 하니까 내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오거라. 알겠니? 시모의 말은 꼭 나오라는 통보 같았어요. 사실 이번 제사 음식을 제가 도우지 못할 것 같아서 괜히 음식하지 말고 요즘 제사 음식 주문도 되니까 사서 하자는 취지로 넉넉하게 드린 용돈이었는데 일이 꼬여버린 것만 같았죠. 아, 어머니, 사실 제가 용돈 넉넉하게 드린 이유는요. 요즘 제사 음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음식 직접 하지 마시라고 만든 음식 사자는 취지에서 드린 거였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내일 회사 전부 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 좀 넘어서 가봐도 괜찮을까요? 뭐? 지금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나는 지금껏 네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사서 한 적이 없거늘. 그리고 오해는 뭐가 오해야? 네가 분명 음식할 거 사는데 보태라고 준 거 아니니? 제가 분명 음식을 사시는데 보태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잔말 말고 내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와라. 이렇게 귀청이 뜯어질 정도로 우렁차게 소리치곤 전화를 끊어버린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일은 쉬어야 했죠. 밑에 직원들에게 미리 일러두고 시부의 기일 당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행인 건지 이번에는 제가 형님보다는 먼저 왔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시가 넘어도 형님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형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시가 되어갔고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 형님과 그럼에도 별 말 없는 시모가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먼저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데 형님 오늘 안 오시나요? 내가 말 안 했었나? 큰애는 오늘 강의 빼려고 했는데 특강인지라 뺄 수가 없다면서 못 온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 아휴, 대학 교수식이나 되는데 아무렴 그렇게 바쁘지 않고 백이겠니? 하루 전날 특강이 잡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형님과 대학 교수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는 시어머니, 이 둘이 이제는 조금 미워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바쁜데 일 빼고 온 건데요. 예, 너랑 네 형님이랑 같니? 회사는 너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테지만, 네 형님은 교수잖아. 강단에 올라가서 강의할 사람이 큰애뿐이라는데. 그럼 어떡하니? 그런 애한테 교수 일 때려치고 음식이나 하라고 할 순 없잖아. 아니면 너는 이 늙은 시애미가 홀로 제사 음식 다 준비해야 속이 시원한 거야? 어머님,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뭐, 더 할 말이 있는 거니? 그래도 3시쯤엔 강의 끝나자마자 달려온다고 하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아라.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도 시모의 똥꼬집 앞에선 우스울 뿐이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홀로 음식을 해야 했죠. 시모는 옆에서 잠시 재료를 손질하나 싶다가도 허리 아프거나 손목이 쑤시다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고 덕분에 전 실력에도 없는 요리 솜씨를 발휘했죠. 3시가 조금 넘어 도착한 형님은 음식을 다 해가니 그제야 와서 시모와 함께 얄미운 말들을 옆에서 늘어놓았어요. 어머, 동서 음식 솜씨가 영 별로인가 보다. 간이 좀 싱겁네. 어머, 꼬치전은 또 왜 이래? 너무 끝에 꼬치를 꽂아가지고 너무 달랑거려서 꼭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
아우, 이런 걸 제사상에 내놓으라고 만든 거야? 오자마자 겉옷과 가방을 소파에 두고선 주방으로 와서 전을 하나 집어먹고는 싱겁다며 얄밉게 구는 형님이었죠. 그리고 형님을 따라 전을 똑같이 맛보고는 시모도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첫째 말이 맞네. 둘째야, 간이 너무 싱거운 것 같다. 그리고 꽃이 좀 일정하게 꽂지 그랬냐.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타박이나 늘어놓는 형님과 시모였어요. 혼자서 음식한 사람한테 타박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버님 기일인데 괜한분란 일으키기 싫더라고요. 홀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진도 다 빠진 터라 대꾸할 힘도 없었고요. 제가 별말 없자 형님과 시모도 그냥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과 남편도 퇴근 후 시댁에 왔고 제사 음식은 별도로 빼두고는 남은 음식들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죠. 그런데 음식 맛을 보던 아주버님이 아까 간 보며 타박을 늘어놓던 형님과 시모와는 달리 감탄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유, 오늘 국이 짜지 않게 잘 됐는데 담백하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맛봐도 좋다고 하시겠어. 아주버님에 이어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국을 한 입 떠먹어 보더니 아주버님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이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딱 이 정도로 알맞게 심심하게 담백한 국물을 좋아하셨지. 항상 엄마가 해준 국 드시면서 짜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이거 당신이 한 거야? 그리고 제게 음식을 한 건지 묻는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묻는 거였죠. 제가 음식 준비를 다 끝내고 잠시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형님이 강의 때문에 늦게 오느라 홀로 음식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미리 메신저로 해두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 뻔뻔하게 그지없던 형님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서방님 입맛에도 맞으신가 보네요. 그거 동서랑 저랑 같이 했어요. 형수님이요? 오늘 강의 때문에 늦게 오신다면서 집사람이 음식 혼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뻔뻔한 형님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저를 대신해 말을 해주었죠. 제가 미리 말을 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진 형님은 말을 버벅이며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후에 와서 간 좀 보다가 너무 짠 것 같아서 물 좀 붓고 다시 끓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서방님 뭔가 오해하셨나 보다. 형님, 왜 오늘 같은 아버님 기일날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음식 다 하고 나서야 오셔서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게 다잖아요. 심지어 간도 싱겁다면서 타박하셨으면서 무슨 간을 다시 했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저는 뻔뻔하고 얄미운 형님의 거짓말에 참다 못해 입을 열었고 중간에 껴서 듣고만 있던 시모가 이후 말을 이었습니다. 예, 뭐 오늘 같은 날 그런 걸 일일이 재고 따지고 그러냐.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어쨌든 네 손이 사람인데 그렇게 말마다 따박따박 대들어서야 되겠니? 네 말대로 오늘 같은 날 네 시아버지 기일인데 말이다. 어? 음식을 누가 했든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원. 그렇게도 생색을 내고 싶었니? 이어진 시모의 말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만 시모에게도 한마디 꺼내려던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리는 듯 보였어요. 저는 남편의 만류의 행동들을 모두 멈추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에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도 그만해요. 형수님도 좀 솔직해지시고요. 곧 제사 지내야 하는데 조용히 제사 지내고 갑시다. 아빠가 맘 편히 들렀다가 갈 수 있게요. 남편의 말에 시모와 형님 두 분 다 입을 다물더군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 시아버님의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의 그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그날 내내 시모와 형님에게 받았던 서름들이 그나마 조금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평상시의 나날들이 흘렀고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연락하지 못했던 대학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 오랜만에 모임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대학 친구 중 한 친구가 형님처럼 대학 교수인데 이번에 형님이 일하고 있다던 대학교로 이직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은영이 너도 그 학교로 이직했어? 우리 형님도 거기서 교수로 있다던데? 아, 정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차성은이라고 학과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사실상 나랑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아, 그분 알지. 우리 학교가 경기권에 있는 작은 사립대라 교수가 많지 않아서 이름 되면 거의 다 알긴 해. 근데 그분은 그냥 전임 교수 아니고 시간 강사일 텐데? 뭐? 시간 강사라고? 아니, 시댁에는 자기가 교수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아, 난 그래서 너처럼 전임 교수라도 되는 줄 알았어. 대학 교수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형님이 알고 보니 그냥 일반 시간 강사였다니.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감쪽같이 시댁을 속이고 기만한 형님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로부터 형님에 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었죠.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 선생 학교 측에서 이미지 영 별로야. 어? 왜? 아니, 나도 형님이랑 별로 사이가 좋진 않아서 말해줘도 괜찮아. 허풍이 좀 심했거든. 허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매일같이 명품 걸치고 다녀서 집이 좀 사는 건가 했더니 글쎄 죄다 레플리카 제품이더라고. 뭐? 아니, 그럼 형님이 하고 다니는 명품 옷이나 가방이 짝퉁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동료 교수 중에 그쪽으로 좀 빠삭한 친구가 있어. 거의 감별사급으로 잘 보는데 보더니 티 안 나게 잘 만들어졌지만 레플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친구의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 전임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하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짝퉁이었다니. 그리고 제 뇌리를 스쳐가는 것 중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시모에게 처음 인사 올 때 선물로 주었던 스카프와 신혼여행을 놀러가서 아주버님은 몸살에 호텔에 쉬고 있을 때 홀로 사온 시모의 명품백. 이 두 가지도 짝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줬죠. 남편도 듣더니 어이가 없다며 열을 내더라고요. 당장 시모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남편을 늦은 밤 시간대기도 하고 나중에 천천히 제가 말하겠다고 말렸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김장을 해야겠다며 시모가 저와 형님을 불렀고 일요일에 하루 시간 내어 아침부터 시댁으로 가 김장 준비를 했어요. 김장은 왜 이리 김치 종류별로 다 하는 건지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파김치까지 모두 김장에 나섰어요. 소매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끝까지 씌워 올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는데 형님은 그날도 팔이 아프다는 둥 뺀질거리기 일쑤였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시모는 제사 때처럼 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 혼자 다 하다시피 양념 준비며 배추 손질까지 다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대가 됐고 옆에서 시모가 분주하게 뭔가를 굽는 듯 보였어요. 포슬포슬 올라오는 향내가 제가 좋아하는 갈치 냄새였습니다. 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갈치를 다 구운 시모는 형님만 따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예, 첫째야, 이리 와서 갈치 좀 먹고 해라. 이거 내 친구가 이번에 제주도 놀러 갔다 오면서 사다 준 건데 맛이 아주 좋더라. 형님도 시모의 말에 쫄래쫄래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네요. 형님은 콧소리까지 내가며 맛있다고 난리였고 그 옆에 시모는 살가운 친정 엄마처럼 앞에서 생선살까지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치? 아유, 나도 엊그제 맛봤는데 그냥 아주 살이 통통하니 좋더라고.
저기 첫째야, 사실 말이다. 이 갈치를 선물해준 내 친구 딸내미가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엄청 고생을 한다나 봐. 첫째 네가 대학 교수라니까 혹시 주변에 아는 애 취업시켜줄 수 없냐고 물어봐 달라던데. 저기 어떻게 아는 사람 좀 없니? 왜 그렇게 형님에게 살갑게구나 했더니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형님에게 무언가 부탁할 게 있었더라고요. 시모의 부탁에 형님은 당황한 듯 보이더니 찾아보겠다고 말했고, 저는 꼭 없는 사람 취급하는 시모에게 다가가 갈치의 가시를 발라주고 있던 시모의 손을 빤히 바라보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또 다시 개무시하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너는 그냥 그 물에 밥이나 쳐 말아 먹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던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 그 앞에서 던져 보이며 소리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친구분 따님 취직 제가 시켜드리면 이렇게까진 저 무시하지 않으실 건가요? 제 말에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하, 둘째 네가 어떻게 무슨 수로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야? 결국 저는 1년 동안 숨겨온 저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이 저예요. 저는 주섬주섬 소파 위에 두었던 가방 속에서 제 명함을 꺼내 건네주며 소리쳤고, 그 명함을 건네받은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아니, 둘째 네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었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사실을 지금껏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시모는 잠시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자빠진 몸을 일으키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건 직원이건 어머님께서 저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형님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학교 시간 강사였다는 거 아시고 계세요? 형님은 시간 강사라는 말에 연신 기침을 했고 시모는 그 말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선 형님을 향해 이 말이 사실이냐며 소리쳐 물었죠. 그랬더니 형님은 제가 사장이라는 걸 밝혔을 때보다 더 당황해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통서.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말 들었나 본데. 그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알아? 명예훼손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 학교 조수빈 교수라고 아시죠? 제 대학교 친구인데 이번에 형님네 대학교로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전화 연결이라도 시켜드려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형님에게 핸드폰 속 친구 연락처를 보여주며 전화라도 거냐고 당당하게 외쳐 보였고, 그제야 형님은 이실직고 해 보였습니다. 조 교수가 동서 친구였어? 그런 우연이 다 있네. 미안해, 동서. 내가 그동안 말이 심했지? 사실 내가 시간 강사인 거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야. 부탁인데 이 사실 내 남편이랑 서방님한텐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 어머님, 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대학 교수라고 속인 건 죄송한데 제가 있는 곳이 말이 시간 강사지 배우는 교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숨길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죄송해요. 무릎까지 꿇으며 아주머님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던 형님. 그리고 끝까지 변명만 읊어대는 형님이 이제는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시모는 쓰러질 때 뒷목을 잡더니 형님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소리쳤죠. 끝내 형님은 울며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그런 형님의 빈자리를 잠시 멍하니 보더니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제게 빌더라고요. 둘째야, 그동안 내가 너무 너를 무시하고 첫째와 차별해서 힘들었지? 아유, 미안하다. 내가 나이를 헛먹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 볼 줄 몰라서 원. 저 앙큼한 여우 같은 년을 꼴에 내가 걔 대학 교수라고 갈치 구워주고 가시 발라주고
아유, 먹여준 걸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구나.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이고 기만을 해? 내 절대 전혀 용서 못한다. 그날은 명품 가방과 스카프에 관한 얘기까지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하면 정말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뜯을까 걱정이었죠. 그날 형님의 진짜 정체를 시모가 아주버님에게 전해주게 됐고, 뛰쳐나간 형님은 시모의 전화 한 통에 다시 달려와 남은 김장을 혼자 모조리 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중간중간 도와주려 했지만 판세가 뒤집히니 시모도 180도 변했고, 제가 고무장갑에 손이라도 대면 시모가 달려와서 너는 지금껏 너무 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쉬라고 저를 소파에 앉혀 보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제게 그 누구보다 살갑게 대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고 가족이니 이런 모습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시모 친구분의 딸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검토했고, 비록 뛰어난 자질이 돋보이지는 않지만 신입사원으로 잘 가르치면 괜찮겠다 싶었기에 제 회사에 채용을 했죠. 그리고 명품 가방과 스카프에 관한 진실은 묻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돼도 본인이 감수하라는 뜻에서 주는 제 벌이었죠. 시모가 화려한 겉모습만 보기보다는 따뜻한 내면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으니까요. 현재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제 삶 속에는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보듬어주는 남편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지금 냉전 중이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숨기던 것이 몇 가지 더 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의 숨겨온 거짓들이 한둘이 아닌 걸 알게 된 아주버님은 그 충격으로 잠시 별거하여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남편에게 전해 들은 건데, 아주버님은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무장한 형님이 밉지만 또 한편으론 아직까지 형님이 마음속에 있다며 이런 형님과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고 해요. 얘기들을 하나 둘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제 형님같이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껏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